2020년 환경 규제와 한국 해운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경제 유근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님과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로버트 트루이젠 머스클라인 아태 지역 대표님과 학계 재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협력사인 머스크의 트루이젠이 여기 참석한지 모르고 와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오늘 2020년 환경 규제와 한국 해운업의 과제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또 세계 해운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관련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현대상선을 성원해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언론 또 모든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현대상선은 미래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위해서 견고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해사기구 IMO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규모 면에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연기 결정이 되었죠. 2019년으로 연기된 선박 평형수 규제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월 1일서부터는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규제에 이어서 온실가스 규제, 즉 CO2 이산화탄소의 규제가 2023년도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인류 공동의 이익, 즉 환경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만큼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 규제는 그동안의 해운업계의 전통적인 과제였던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선박 대형화라든지 이런 과제들과는 전혀 다른 과제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 규제를 준비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선박 건조, 또 운영상의 비용 부담 등 파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형수 문제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황산화물의 스크라버라든지 그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또 LNG 선박의 건조라든지 상당히 큰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 CO2는 2023년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배추권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는 순간 저희 해운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포럼을 통해서 관련 업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제공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환경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해운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컨테이너 수송업계, 운송업계에 있어서 최근 변화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해운업은 업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시크리컬, 즉 사이클을 타는 경기 순환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정 기간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형을 다시 맞춰서 회복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미국의 9.11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여파는 2002년도 저희 컨테이너 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다 왔지만 2003년 즉시 반등했습니다. 또 비슷한 패턴으로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상당히 심각한 해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도 비슷한 회복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이러한 기존 비즈니스의 사이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이클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요면에서 컨테이너리제이션의 속도가 완만해지고 공급면에서는 선박이 대형화됐습니다. 과거에 4천, 5천, 6천, 8천만 하더라도 대형선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2021년 이후에 2만 TU급 이상 선박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기로 보면 4천, 5천 TU짜리의 10척, 12척을 가지고 구성되는 서비스가 4개, 5개가 한꺼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효과와 맞먹는 메가톤급 공급 과잉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수요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리제이션이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 그것은 그 표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보통 글로벌 화물 물동량 증가와 또 글로벌 GDP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용을 되는 그 GDP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이전에 평균 2 내지 4 정도의 수준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1.5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서 7년 사이에는 2.2, 또 2015년 이후 19년까지는 1.3 정도로 평균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GDP가 1% 증가할 때 최대 과거에 3 내지 4%가 증가했다. 최근에 글로벌 전체 GDP가 예를 들어서 2.5%가 증가한다고 하면 많이는 과거로 치면 한 10%의 물동량 증가가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5% 정도 되면 약 한 3%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금 많이
둔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공급 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지난달 대만의 박스클럽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9월에 회원 수가 23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회원사 수가 17개사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아직 M&A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달이 되면 그 수는 상당히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사들이 일어난 것은 선사들 간의 지속적인 인수 합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머스크가 지금 함부르크수들을 인수를 하고, 또 3위의 CMA, CGM이 APL을 인수, 또 세계 4위의 코스코가 또 차이나 쇼핑을 합병한 데 이어서 OCL 인수가 있었고, 5위의 합박로이드는 UAS를 합병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3사는 통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합병 통합 작업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국 1선사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 M&A가 일어나는 요인이 뭘까요? 저의 견해로서는 선박 대형화가 되었고, 이 선박 대형화는 수익성에 있어서 양극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양극화가 결과적으로 M&A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선사들의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흑자를 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 같이 적자를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 9.11 사태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약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손실 규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경기와 관계없이 손실 규모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2007년, 8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현대상선의 수익력은 지금 세계 톱3와 비슷하거나 시기에 따라서는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코 메가쉽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세계 해운업계는 전례 없이 공수급 면에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수익력 양극화로 말미암아서 M&A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코 메가쉽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부터 도래한 고유가 시대에 축적한 저속 운항하에서의 연비 효율 극대화 기술과 선박 건조 시 공기 단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선사들이 맨 처음에 고유가 시에 신기술 도입이 아닌 저속 운항으로서 연료비 상승에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높은 연료비로 인해서 출현하게 된 결과물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해양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고유가가 지속이 됐던 1980년대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말콤 맥클린이 1980년대 개발한 혁신적인 형태의 선박,
점보 이콘쉽은 지금의 이코 메가 컨테이너쉽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멜콤 맥클린이 현대의 해양 기술의 지원을 받았거나 2000년대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었다면 점보 이콘쉽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최근 컨테이너 업계의 역사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 기술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운업이 더 이상은 경기 순환형 산업이 아닌 기술 주도형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업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 간 기술 병합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선박의 운항에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냉동박스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 나아가서 자율 운행 자동차와 같은 무인 선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하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로써 화주들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해상 수출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4차 산업의 영개한 기술 개발이 가져올 변화에 앞서서 글로벌 해운업계는 또 한 가지 큰 글로벌 해운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체인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온실가스 등 여러 환경 규제 중 황산화물 규제 문제가 가장 엄중한 문제이므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사들은 벌써 2020년 1월 1일서부터 공해상에서 기존의 3.5%에서 0.5%로 바뀌는 황산화물, 소위 이야기하는 싹스의 규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발틱회, 북회, 그리고 일부 북미 지역에서 이카 지역에서 0.1% 규제가 2015년서부터 적용 중이고 중국의 이카 지역에서도 0.5%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전 공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황이 복잡한 것은 현재 많은 옵션이 여기에 있고 또 그 옵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팜플렛을 보니까 제 이 기조 발표 이후에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논의와 좋은 결과물이 산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황산물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가 저유황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LNG 추진 선박의 건조입니다. 이러한 옵션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유황유의 경우에 이미 북미라든지 또 유럽, 중국 등에서 지정된 이카 지역의 내에 황산화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사들은 이미 규제 수용 내에서 선박 활용률을 LSFO, 즉 로스알파 퓨얼 오일이라든지 또는 로스알파 가스 오일 등의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가 기존
유황유보다는 50% 이상이 비싸고, 더 문제는 2020년 이후에 유가 변동이라든지 저유황유 수급 변동 등에 따라서 여러 변수에 의해서 가격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2020년 이후에 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히 비경쟁적인 선박 운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선박 또는 신조시에 스크라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저렴한 고유황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또 단점으로는 스크라버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약 1,000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제작 기간도, 또 설치 기간을 다 합하면 약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스크라버를 설치하면 추가 연료 소모도 부담입니다. 또 스크라버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처리 문제, 이것 또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LNG 추진 선박입니다. LNG 연료는 이미 육상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고, 현존하는 최상의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어서 많은 선박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추진 선박 역시 높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있고, LNG 벙커링 시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물 공간 손실 문제, 또 메탄 슬립 효과, 그리고 지역별 가격 편차 문제는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유황유와 마찬가지로 향후 LNG 가격의 가격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옵션을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든지 선사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과 투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저유황유를 사용할 경우 전 세계 선사들이 약 1년에 600억 불 정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환경하에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것은, 그런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책은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소, 해양기술연구소 등과 협력해서 해양기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옵션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녀 준비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남은 기간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세계적인 추세의 선박 대형화와 연비 효율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환경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경쟁력 및 수익력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기술 분야의 R&D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업계뿐 아니라 연구기관, 스타트업, 또 산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여러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술적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저희 현대상선도 대외 R&D 연구 지원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업이 시크리컬한 경기 순환 사업이 아닌 기술 주도 산업인 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조선업과 IT 산업을 바탕으로 국내 해운업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최신 기술을 전복한 새로운 선박으로 승부를 건다고 하면 우리나라 해운업은 새로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현대상선은 기존 선대를 2020년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환경을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서 현대상선은 전략적인 선대 확보를 통해 글로벌 해운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산업 발전과 나아가서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해상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